이재정의 70.5. 손톱은 슬플 때 자라고 발톱은 기쁠 때 자라지. 손톱이 발톱에게 말하지. 오늘도 내가 이겼어. 손톱은 눈물로 자라고 발톱은 웃음으로 자라지. 발톱이 손톱에게 말하지. 그래, 내가 또 졌어. 오늘도 힘든 일이 더 많은 하루였어. 하지만 괜찮아. 중요한 건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사실. 슬픔도 기쁨이 되고 기쁨도 눈물이 되는 삶이란 그렇게 배우면서 자라나는 영혼의 나무. 가수 이지상님의 4집음반 기억과 상상 중에서 손톱은 슬플 때 자라고라는 곡의 가사를 읽었습니다. 이재정의 70.5 지금 시작합니다. 학교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보세요. I love coffee, I love tea.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린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이어 찾아온 이재정입니다. 오늘은 이런 변인 아니고요. 귀한 초대 손님 모시고 말씀 나눌 겁니다. 누군지 눈치채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오프닝에서 읽어드린 그 가사에 곡을 붙이신 분이고요. 조금 전에 나간 노래를 부르신 분입니다. 가수 이지상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민TV 첫 출연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아이고, 국민TV 생길 때부터 예.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예. 드디어 제가 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왜 이제 나와주셨어요? 아니죠. 그래도 이제가 아니라, 네. 지금 정도에 나오는 게 맞는 거죠. 사실은 조금 이른 감도 있습니다. 예. 제가 국민TV 나와서 방송을 하면서, 네. 드디어 내가 출세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저희가 좀 더 따뜻하게 데펴놓고 부르느라고 네. 제가 초대를 늦게 했나 보네요. 아유,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이렇게 가수 이지상님, 저는 진짜 고등학교 때부터 우러러뵈던 팬이었거든요. 근데 그 말은 제가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요. 정말요. 저는 고등학교 때 조금 껌 씹던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민중가요, 네. 사회에 대한 경향성 있는 노래를 굉장히 청했었고 또 즐겨 불렀었어요. 고등학교 때 껌 씹는 건 주로 이제 그쪽. 그냥 뭐 이었군요. 시쳇말로 네. 짝다리 짚고 껌 씹다가 이제 민중가요에 관심을 갖게 됐고 조국과 청춘이었죠. 네. 1집부터 테이프가 늘어지게 막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제 서서히 조금 신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조국과 청춘 말씀하시니까. 네. 그러면 제 말씀이 안 믿겼어요? 그럼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석에서 이제 물론 오늘 방송에서도 뵙는 거지만 몇 해 전 사석에서 처음 뵙고 인간 이재정 출세했구나. 와, 가수 이지상님을 사석에서 이렇게 뵐 수 있다니 정말 서울 와가지고 출세했다. 다른 초대 손님 오셨을 때도 이렇게 하셨죠? 아니요. 네, 아주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기록으로 남겨져 있어요. 네. 저는 정말 노래를 참 좋아해요. 노래를 잘 부르진 않지만 노래가 주는 어떤 희망도 믿고요. 노래가 치유하는 그 능력, 힘도 너무 믿고 많이 기대고 청소년기를 보냈거든요, 정말. 그래서 오늘 너무 벅차고 행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는 이지상님 나오셨어요 하시는 분도 있으실 테고 어떤 분은 나
텔레비에서 못 봤는데 이런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놈이 누구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사실 훨씬 더 많습니다. 예. 제가 어설피 이렇게 소개를 네. 잠시 드려볼게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뭐 조국과 청춘, 그 다음에 노래마을 뭐 네. 등, 우리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네네. 그런 민중가요의 역사죠. 그 역사의 주역이시고요. 그 뒤로는, 정말 서정적이지만 삶과 동떨어지지 않은 서정을 노래하셨던 가수십니다. 그리고 작년에 여러분들 현장에서도 뵈셨을 거예요. 촛불 현장에서도 함께 하셨고요. 또 응답하라 민주주의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도 했던 바로 그 주역이십니다. 사실 제가 그 주역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이제 조연 정도로 이렇게. 예,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네. 좀 빠릅니다, 반성. 예, 그런 조연이셨습니다. 네. 근데 그리고 노래마을 마치고요. 그 전에 조국과 청춘 전에는 이제 전대협 노래단 준비라고 예. 있었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같이 좀 거들어서 만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노래마을 뒤에는 주로 이제 재음악을 했죠. 네. 근데 어떤 거냐 하면 통상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큰 단어거든요. 예. 백성이 주인 되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고 역사 이래로 그랬던 적이 없어요. 이제 그랬던 가치를 우리가 차지하는 건데, 네. 찾고자 하는 건데, 그럼 민주주의랑 구호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각 직능 분야에서 다들 그야말로 민주주의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근데 국민이 주인 되는 그런 네. 일들을 하는데, 거기에 아픔이 없을 수 없죠. 예. 당연히 다 아픔이 있고, 근데 그 아픔을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찾아가는 일들을 좀 노래로 찾아가는 일들을 근데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래서 통상 민주주의라고 하면 참 거창해요. 또는 구호라는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지금 말씀하신 전대협, 뭐 조국과 청춘 이런 이제 구호에 어울릴 법한 네. 노래들과만 어울리는 말인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발표하신 곡들을 보면 가사 하나하나가 저도 지금 하나를 읽었지만 실제 시를 사용하신 경우도 있고 손수 시처럼 가사를 직접 작사를 하시고 곡을 시처럼까지는 못 되고요. 그냥 끄적거리는 가사인데. 네. 시를 쓰셨고 손수 자작시를 쓰셨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참. 시였어요. 근데 또 많은 분들의 시인분들의 기존의 시에 또 노래를 붙이신 경우도 많았고요. 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모임이 시노래운동 나팔꽃이라고 네. 나팔꽃 모임을 지금 한 12년 정도 쭉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시인들은 시를 쓰고 네네. 가수는 작곡가는 노래를 만들고 가수는 노래를 부르고 예. 하는 모임을 지금까지 쭉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시는 무엇보다도 뭔가요? 우리가 좀 일상적인 언어를 가장 깊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장들이잖아요. 한 개인의 사색이기도 하고 사실은 세상의 본질을 좀 이렇게 금방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쓰는 것보다 시인의 통찰력이 훨씬 더 사회를 잘 바라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시를 좀 많이 차용을 하게 되고 예. 제일 먼저 읽으셨던 그 오프닝 때 네. 손톱은 슬플 때 잘하고 발톱은 네. 기쁠 때 잘한다 이런 시구절 네. 그 시구절은 민혁당 사건일 겁니다. 아마 예. 김경환 씨 예, 네, 예. 양심수 출신이신데 그분이 이제 감옥에서 장기수 선생이 그렇게 얘기하신 걸 들은 거예요. 감옥에 있는 그 장기수 선생의 말씀을 그걸 이제 시로 옮긴 건데 그 시를 보고 제 머릿속에서는 그런 거 안 나오죠. 근데 장기수 선생님의 오랜 그 이 영어의 기간 동안에 네. 숙련된 언어로 그렇게 나온 거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제가 하는 일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여러분, 그 거창한 민주주의라는 게, 고민해서 막 쓰자고 하면 책 몇 권도 나오는 건데, 이 서정적인 노랫말과 연결이 될까 싶었는데, 노래 하나하나를 보면, 내 이웃에 대한 이야기, 뭐, 그런 감수성 하나하나에, 거기에 민주주의가 있네. 이렇게 쉽게 풀어주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의 구호를 대단히 큰 목소리로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가장 작은 우리의 아픔을 조근조근하게 얘기하는 네. 것. 그런 아픔들이 계속 여러 군데서 울려 퍼지는 것. 나는 아프다 하는 얘기들을 사회 각처에서 얘기하는 거죠. 네. 이런 아픔들이 모여서 큰 목소리로 울려 퍼질 때
그때 아마도 역사상에서 이루어지지 못했던 민주주의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노래들을 쭉 만들었는데 네. 그 이를테면 뭐 예를 들어도 되나요? 예. 그 뭐 어떤 게 있을까? 폐지 줍는 노인 네. 이런 노래 있어요. 저도 그 노래 얘기하고 그러니까 싶었어요. 그분들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들이신데 사회 외곽에 밀려나 계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외곽에 밀려났다는 것은 자기 목소리를 전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누구에게 얘기를 할 수 없는 네. 사람들. 윤금희 씨라고 있거든요. 92년도 10월 28일에 케네스 마클인가? 네, 미군 병사 2등병인데, 네, 그 친구한테 무참하게 살해됐던 동두천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역시 자기 목소리를 못 내는 사람이었죠. 배다로 동지라고 벌써 한 10년쯤 된 것 같은데, 네. 저기 두산중공업 노동자셨죠. 그분 노래를 포함해서 일본군 위안부의 문제, 또 효순 미선이 얘기. 아유, 이러다 보니까 추모곡 전문 가수가 됐거든요. 그 네, 대신에 그런 역사 안에 늘 함께 계셔가지고 그걸 또 노래로 기억하게 해주신 큰 역할을 하신 거죠. 근데 제가 할 일이라고 그냥 생각했을 뿐이고, 그게 세상을 기억하는 저만의 방식인데, 많은 사람들이 좀 내심 알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지만, 그런 바람은 있지만, 근데 그건 이제 단순히 바람일 뿐이죠, 뭐. 아니, 충분히 널리 알아주시고, 또 사랑해주시고 계신걸요. 궁금한데, 그러면 지금 솔로 앨범을 내신 이후로는 그러면 몇 집 가수신 거죠? 흔히들 하는 말로는. 참, 이웃방송에 손병희 씨 있잖아요. 예, 네, 이웃방송. 그 친구가, 요즘에 5집 가수라고 굉장히 어깨를 세우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제가 4집 가수라고 계속 놀렸거든요. 근데 따라잡았어요, 이 친구가. 네, 저는 4집 가수. 아니. 조만간에 이제 5집 내야 되겠어요. 아니, 안 그래도 듣기로는 손병희 선생님 방송 시간에 또 인사 선생님의 말씀을 하기도 하고 했다는데 두 분도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역사적 동지이자 또 경쟁자이자 그러신 거 아닌가요? 네, 뭐 경쟁자라기보다는 사실 경쟁자라고 하면 일종의 욕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저희 사이에서는 뭐 특별하게 욕심 같은 게 없으니까 굉장히 오랜 동지죠. 서로 간의 음악적 영향도 많이 주고받고 또 그만큼 술도 많이 주고받았고 술도. 그런 동지이기도 하고 같은 시대를 같은 목소리로 같은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손병희 씨는. 그래서 더 애착이 가는 그런 친구죠. 아니, 저희 이지상 선생님 같은 경우는 노래도 노래지만 그 작곡으로도 유명하시죠. 근데 저는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리지만 그 시 같은 가사, 시인 가사죠. 실제 지금 그 운영하고 계신이라고 해야 되나? 이 홈페이지 주소 자체도 스스로 이미 알고 계세요. 시 노래라고 하셨죠. 영어로. 포엠송. 포엠송. 스페링을 가르쳐 드릴까요? 에이, 뭐. POEMSONG. 어울리는 도메인이다 이 생각을 했었어요. 보면서 노래의 가사말들이 직접 작사를 하신 걸 봐도 그렇고 또는 그 안에 또 직접 쓰신 글도 있으시더라고요. 최근에는 좀 뜸해지시긴 했지만 제가 홈페이지 관리를 워낙 못해서요. 그 필력이 그냥 에세이 수필을 잔잔하게 읽으면서 깊이 발자국을 남긴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게 이런 시 같은 노래, 시인 노래를 만들어내는 필력이셨구나 하고 홈페이지 보면서도 좀 느꼈었어요. 네. 근데 너무 칭찬만 해주시니까 다시 한번 리바이벌하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멍석 깔아놓고 뒤로 갈수록 디스 방송으로 갈 거예요. 재미를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도 금방 막 초대해놓고 초장부터 그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너무 그렇다. 살살 시작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왕에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으니까 부끄럽지만 책을 한 권 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을 노래하다라는 책인데 거기에 이제 제가 노래에서 하지 못했던 지금까지 참 나름대로는 좀 게으르지 않게 노래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있었거든요. 내가 미처 노래를 만들지 못했거나 노래에 담지 못한 얘기들 그런 얘기들을
글을 써서 발표를 한 적이 있었고 네. 이게 참 부끄러운 얘기긴 합니다만 네. 제목이 그렇습니다. 이지상 사람을 노래하다. 네. 라는 책이죠. 지금도 저희가 뭐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책이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예, 또 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은 바로 인터넷 검색을 해서 책 표지 사진을 올려놓으실 네. 겁니다. 몇 분 있으세요? 부지런하신 분. 얼마나 감사할까요? 예. 지금 제가 그걸 확인할 수 있으면 예. 가슴이 뜨거워질 텐데. 네. 여러분 제가 이실직고를 해야겠습니다. 부득이하게 녹음 방송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여러분과 소통할 수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그걸 만약 벌써 이실직고라시면 그러니까요. 네. 흥미가 떨어지시나? 아니 제가 내일 방송 될 때 네. 한번 좀 볼게요. 네네. 네. 그리고 답글도 달아주시고요. 그거 제가 취미입니다. 예, 여기 그 나란 일 하시는 게 취미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본방 사수하고 계시죠? 여러분이 올리신 글은 실시간으로 오늘의 게스트께서 보고 계시고요. 제가 댓글 다는 거 나란 일 하는 거네요, 진짜. 지금 그 얘기가 나와서. 네. 제가 가장 최근에 발표했던 노래가요, 지난 촛불 때, 네. 네 아버지 뭐 하시노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왜 그때 그런 유머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댓글 달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나란 일 하시는구나. 근데 이 글을 어느 분께서 이거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주지 않으면, 매장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겁박에 못 이겨서 제가 노래를 만들어서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노래 못 들으셨죠? 네. PD님도 못 들으셨죠? 에이 참 어떡해.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댓글 달고 계십니다. 일베에서 오유에서 포배드림 DC에서 애국자 되셨구나. 나란 일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는 노래인데. 직접 노래를 청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래도 오늘은 그냥 얘기에 치중을 하고 이렇게 음악으로 그냥 음반으로 노래는 들어야지 했는데 직접 불러주시고 영광입니다. 네, 아니요. 아까 댓글 얘기가 갑자기 나오고 네. 국정원 댓글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거창하게 민주주의라고 얘기하지만 네. 민주주의 그런 거 말고요. 네. 동네 사람들도 이렇게 안 하거든요. 동네 선거나 이런 것들도 네. 그렇게는 안 합니다. 네. 그런 문제 생기죠. 이제 근데 하물며 나라에서 네. 국가의 조직이라는 게 그렇게 했다는 거는 글쎄 너무 좀 자존심의 상처죠.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자존심의 상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촛불을 드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노래로도 좀 내가 갖고 갈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다행히 이제 이런 노래를 만들게 됐죠. 아버지 뭐 하시노? 이 친구에서 나온 거 아닌가요? 아버지 뭐 하시노? 맞아요. 아버지 뺨 빡빡 때리면서 네 아버지 뭐 하시노? 그래요. 제가 뭐 기억하지 못해 죄송합니다만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귀에 쏙쏙 들어오면서 그 상황을 이렇게 풍자할 수 있는 이런 노래들이 또 현장에서 같이 불려줄 수 있고 네. 시의적절하게 이렇게 또 만들어도 주시고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근데 진짜 가수로서만 활동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세요. 실제 저하고 한 4, 5년 전에 처음 제가 사석에서 뵀다고 할 때가 아마 이제 원래는 참여연대 안에 있었던 정보공개와 관련된 여러분들 뭐 정보공개 청구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 역할을 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 정보공개센터. 예, 정보공개센터가 처음 발족될 때 그때 자리를 함께 하시면서 처음 사석 인연 그랬었죠. 뵙게 그때 됐었죠. 노래도 부르고 또 정보공개센터의 실무진들 물론 이제 그 센터장님을 포함해서 대부분 제가 또 잘 아시는 분들이고 마음을 같이 나누는 분들이어서 그때 이제 우리 그 유명하신 이재정 변호사님을 처음 뵀었죠. 왜 그러십니까? 저도 큰 보탬은 못 되고 있는 단체라 늘 죄송한 마음이긴 한데 그때 발족대는 함께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몽당연필에도 또 함께 몽당연필이라고 지난 언제든가요? 일본에 지진이 크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여파로 해서 후쿠시마 그 핵발전소 사태가 일어났고 그 후쿠시마 위쪽에 있는 토호쿠 지역은 굉장히 큰 상처를
상처를 입었는데 거기에 이제 조선학교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같은 민족인데 이를테면은 후쿠시마 사태에 대해서 토호쿠 지진에 대해서는 막 얘기를 해요. 적십자사를 통해서 우리 무려 600억 네. 정도의 모금을 합니다. 일본 사회를 돕기 위해서.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거기에 조선학교가 없어요. 우리가 모은 성금에 조선학교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네.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의 눈망울 생각하면서 만든 단체가 이제 몽당연필이죠. 네. 지진 피해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몽당연필 이게 이제 공식 제목인데 네. 거기에 이제 그 아주 유명한 배우죠. 우리가 예. 신뢰감 있는 배우 권혜요 씨하고 예. 그 다음에 역시 신뢰감 있는 가수 안치환 씨하고 예. 저하고 이렇게 셋이 공동대표를 예. 맡아서 1년 동안 활동을 했고, 예. 그 이후에는 이제 사단법인으로 전환이 돼서, 네. 지금은 이제 김명준 감독, 예. 우리 학교. 우리 학교. 예, 김명준 예, 감독하고, 잊을 수 없는 영화였죠. 권혜요 씨하고 또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제가 조선학교와 연결이 된 데는, 몇 가지, 사연이 좀 있는데요. 예. 그때 우리 이재정 변호사님 처음 뵀을 때는 아마도 에다가와 조선학교라고 한 학교를 네. 기억하실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선. 네. 도쿄도지사 이시하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완전 꼴통이죠. 그러니까 틈만 나면 뭔가 독도 문제, 일본 정신대 문제, 네. 아니면 일본 침략의 어떤 그 합법화? 이런 극우적인 인사인데 네. 인양반이 이제 삼선을 하면서 일본에 있는 제일 조선인 학교 에다가와 학교입니다. 예. 그 학교 땅을 뺏으려고 해요.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다행히 일본 법원에서는 이시하라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조선학교의 손을 들어줬어요. 이게 14억 원 정도가 필요했는데 예. 그 돈을 사실 모을 길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네. 일본 사회에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저기 에다가와 조선학교 지원 모금이라고 하는 네.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2007년도에 저희가 한 7억 2천만 원 정도 14억의 반 정도를 이렇게 정성으로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덕분에 이제 지금 혹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쿄의 에다가와 조선학교를 가보시면 네. 건물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한국 시민들의 도움으로 네, 이 학교가 건설이 되었다라는 그런 팻말도 있고, 예. 근데 그런 부분들 보면 조금 좀 내가 헛살질 않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죠. 예. 이런 거 말고도 또 인권연대. 네, 활동도 거기 또 운영위원 한 지는 좀 도와드리고. 오래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활동, 비단 노래 운동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을 병행하고 계세요. 그렇다 보니까 모든 이슈에 즉각적으로 이런 네 아버지 뭐 하시노 같은 노래로 또 함께 하실 수 있는 세상에 대한 네. 감각이 늘 표면적을 넓혀가지고 섬세하신 분이세요. 저는 솔직히 몽당연필 활동 또는 조선학교에 대한 얘기 네. 조금 더 들어보고 싶거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 말씀 나눠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그러면 네. 애초에 선곡한 노래는 좀 다른 노래였지만 네. 조선학교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제가 2000년도에 작곡해서 일본에서 불렀는데요. 그때 안치환 씨하고 네. 둘이 듀엣을 했는데 그 노래가 일본 사회에 우리 특히 동포들 사회에 많이 알려졌어요. 네. 그 노래를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아이들아 이것이 우리 학교다라는 노래인데. 아이들아, 이것이 우리 학교다. 네네. 우리 학교. 네. 우리가 흔히 조선학교라고 얘기하는 우리 학교 얘기를 했으면 하는데 노래에 보면요. 아이들아, 이것이 우리 학교다라는 네. 제목으로 일본말도 막 나와요. 니혼노 갖고 요리 이데스. 예. 니혼노 갖고 예. 요리 이데스. 요리 이데스. 저도 일본어 전혀 모릅니다. 저희가 일본 가면 사실 세 마디 해요. 예. 사요나라, 스미마생, 그다음에 그 손가락 딱 집으면서 구다사이. 구다사이. 적어서 플리즈, 주세요. 뭐 이런 거. 예. 근데 이거 말고는 못 하는데 거기 나온 이 노래에 나오는 니혼노 갖고 요리 이데스는 일본의 학교보다 더 좋다. 이런 제가 뜻이에요. 일어 조금 네. 하는데요. 네. 니혼, 네. 일본, 노. 네. 이렇게 일본의 격이죠. 일본의 갖고 학교. 역시 배우신 분은 달라. 학교 네? 그다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학교보다 더 좋다.
그러니까 초라하지만 큼직한 미끄럼틀 하나 없고 가진 네. 교사도 별로 없고 건물도 없고 돈도 없고 하지만 그래도 일본의 학교보다는 더 좋다라고 하는 제일교포 교육의 1세대십니다. 이제 허남기 선생이라고 네. 그분의 시인데 굉장히 길어요. 이 네. 시는. 근데 그 시를 제가 이렇게 노래로 정리를 해서 일본에서 이제 발표를 했었죠. 네. 네. 그게 다행스럽게 우리 동포들의 마음을 좀 움직이고, 네.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에다가와 조선학교 지원기금 그리고 몽당연필까지 네. 이렇게 활동이 좀 이어지게 된 거고요. 예. 방금 저희가 일본어를 이렇게 번역했던 그 구절, 일본의 학교보다 더 좋다. 네, 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어떤 분들은 아직도 의아해하시는 분도 그렇죠. 있을 거예요. 네, 일본, 조선인 학교 네. 이러면은 조청년의 그렇죠. 친북이고 네, 네. 왜 우리가 그 학교에 대해서 이전함을 가져야 되는지를 그렇죠.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네. 사실은 친북은 맞습니다. 네. 남측보다는 북쪽에 더 네, 가깝거든요. 네. 그쪽 체계가 그래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는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네. 뭔가 좀 다른 구석이 있거든요.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이 됐는데 그 당시에 잘 아시는 분들은 짐작을 하시겠지만 이를테면은 조선의 2,300만 인구 중에서 네. 약 240만이 끌려가요. 네. 정신대로 끌려가, 학병으로 끌려가, 네. 일본 광산으로 끌려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토로 마을 같은 경우도 네. 있잖아요. 네. 그렇게 일본을 끌려가신 분들이 많아요. 네. 아니면 조선에서 살기 어려우니까 밀항선을 타고 시모노세키나 요코하마 이쪽으로 가신단 말이죠. 네. 다시 얘기하면 그 당시 조국이라고 했던 우리 한반도가 식민지화됨에 따라서 네. 조국이 지켜지지 못했던 유민들이 거기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발적으로 간 이민자들하고 좀 달라요. 네. 끌려가신 분들이고 그렇게 일본에서 얼마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해방 이후에도 일본에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국으로 고국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와요. 사정이 있으니까. 네. 예, 돈도 없고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도상 일본 정부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은 미국의 지배를 받았죠. 미군정의 통제하에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조청년이라고 얘기하는 그 소위 말하는 빨갱이들, 요즘 말로 종북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청년은 55년도에 생겨요. 55년도에 생기고 그 이전까지는 이념, 사상 이런 거 없습니다. 오직 우리말을 찾겠다고 하는 내가 고국에 조금 더 다가가기 위해서는 우리말, 우리 책의 고향의 어떤 어머님의 향기 이런 것들을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공동체만 있었을 뿐이에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55년 이후에 이승만 정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을 없는 사람 취급했거든요. 기민정책이라고 합니다. 버릴 기자를 써서 네. 우리 백성을 버린 정권이 이승만 정권이에요. 네. 그런데 북한에 우리가 늘 욕하는 그 김일성 정권은 어떻게 했냐면 57년도, 58년도에 그들을 자국민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매년 1억 2천만 엔 정도, 지금으로 따지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 돈을 조청년 그쪽 학교에 지원을 하거든요. 네. 지원을 하면서 이 돈 가지고 건물도 짓고 교과서도 직접 주고 그리고 학교 운영도 해라 이렇게 하는 우리말, 거거든요. 우리 글, 우리 문화를 그럼요. 배우는 데 쓰라 네. 이런 지원이 그렇게 있었던 하거든요. 거죠. 자, 네. 그런데 이게 조금 더 진화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70년대에는 이승만 정권은 버릴 기자 기민 정책을 썼지만 박정희 정권은 이 사람들을 간첩으로 만들어요. 예.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 동포들의 97%는 고향이 어디냐 하면 남쪽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고향은 남쪽이고 나의 조국은 북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들을 종북이니 빨갱이니 해가지고 우리랑 다른 사람들, 아니 다른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적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은 결과적으로 70년대 혹은 60년대 그 이후에 우리의 역사가 얼마나 천박했는가라고 하는 부분, 특히 민족적인 관점에서 네. 얼마나 천박했는가 하는 부분들을 그야말로 역설해주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죠. 그래서 당연히 저 같아도 그러겠습니다. 교과서 주고 뭐 책 주고 이렇게 하면 그쪽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것을 허물어뜨린 게 이제 6.15 공동선언이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남측
과 우리 총련과의 관계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가까워지고 저 같은 사람도 사실 우려는 좀 있었지만 가서 공연도 하고 네. 그분들 만나고 총련에 있는 학생들 소개해가지고 한국의 대학에 좀 이렇게 같이 공부도 하게 하고 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유화 무드는 한 2008년쯤 되면 또 깨집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은 만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예. 상태가 됐죠. 여러분, 왜 하필, 조총연계학교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본에서 우리 글과 우리 말을 배우고, 일본 스스로 일본 당국은 인정해주지 않는 교육과정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예. 각종학교로 분류가 돼 있는데요. 예, 가끔 뉴스를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오사카에도 한 7개 그 자치구에서 조선학교를 지원을 배제한다든가 각종학교도 지원을 하거든요. 예. 물론 이제 크진 않지만 그다음에 이렇게 다른 어떤 데서도 도쿄도 그렇고 조선학교에 대한 지원을 끊는다든가 이런 뉴스들을 접하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도 그만큼 차별을 받고 있는 거죠. 네. 차별을 받고 있는데 예를 들면 각종학교라고 하면 브라질 학교 같은 것도 있습니다. 네. 일본에. 그다음에 미용학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예. 여기는 일본 정부가 다 지원을 해요. 그런데 조선학교만 지원 안 한다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죠. 그런데 이런 차별을 딛고 지금까지 해방 이후에 한 65년, 그렇죠. 70년을 살아요, 이분들이. 예. 이분들이 사는데 그러면 이 땅에 살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민족의 일원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그들에게 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우리 한반도 반쪽, 특히 남쪽은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한 것밖에 없단 말이죠. 고작해 하는 빨갱이 이런 정도밖에 없어요. 취급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간에 해방 이후에 일본에 조선학교가 한 560개가 생기고 지금은 이제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한 50개 정도밖에 안 남았지만 어쨌든 전 세계에 타국의 언어로 약 50개의 학교를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미국에 조선학교가 550개가 생겨요? 말이 안 되죠. 한국에서도 이를테면 우리 다국적 사회라고 얘기합니다만 중국어 학교가 몇 개가 있겠어요? 프랑스 학교가 몇 개가 있겠습니까? 외국 학교가 사실 별로 없거든요. 예. 그런데 일본에는 자국민의 우리의 언어를 지키겠다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고향 어머니의 향기를 느끼겠다고 하는 그런 우리의 학교가 지금 50개 이상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만 해도 저는 굉장히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저도 그런 역사에 대해서 문외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면서 우리 학교라는 영화가 나오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고 느낀 것도 많았고 참 고민도 많았었어요. 근데 그 해맑은 아이들이 어쨌든 어떤 이들은 또 부모님의 욕심으로, 그러니까 자기는 일본인으로 살고 싶은데 부모님이 한국말을 배우라고 그 학교에 이제 보내게 돼서 그렇죠. 갈등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그러면서 일본에서 조선인으로 사는 것, 일본에서 내가 한국 사람이다라는 걸 인정하고 사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전 처음으로 와닿았었어요. 예, 여러분들도 그 영화를 보신 분도 있으실 테고, 또는 오늘 얘기를 통해서 아니면 그 이전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일본에서의 한국인, 우리 한국 문화, 조선 문화 유지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또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저보다 훨씬 더 빨리. 네. 제가 그렇게 수년 정도를 이제 일본에 있는 우리 조선학교 아이들과 함께 하고 요즘에는 또 어떤 일을 하냐면요. 그거 말씀드려도 되나? 네네. 네. 대륙 가는 일 좀 하고 있어요. 저 몰랐어요. 네. 사전조사에 나오지 않은 얘기입니다. 예. 저 사전조사가 너무 불량해. 희망레일이라고. 네. 희망레일이죠. 올레자 레일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영어로 레일이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 보통 여러분들은 해외여행이란 말에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네. 해외여행이란 말은 바다 건너 간다는 뜻이거든요. 네. 섬나라 사람들이나 하는 용어죠. 그러네요. 그렇죠. 보통은 외국 여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외국 여행이라기보다는 왜냐하면 죄다 바다를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섬나라 사람으로 살았던 거죠. 근데 섬나라가 아닌데.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냥 사실 철도 다 구비돼 있거든요. 부산서 철도를 타고 동해선 갔다가 함흥 정진 지나가지고 저쪽 블라디보스톡에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쫙 타고 모스크바 갔다가 거기서 뿔뿔이 헤어지면 돼요.
뭐 벅차. 스톡홀름 가실 분은 스톡홀름 가고 네. 런던으로 가실 분들은 독일 지나서 런던으로 가고 파리 가실 분들은 또 그때 기차를 타고 가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단순히 그 넓은 대륙을 놔두고 남과 북 사이에 특히 북한 구간 사이에 그것이 끊겼다고 해서 우리는 해외여행이라고 하고 섬나라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를테면 요즘에 종북이란 말이 아주 흔하고 대부분은 난 종북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종북이지 하면 스스로 먼저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꿈꾸는 특히 이제 제가 꿈꾸는 세상의 거의 대부분은 북쪽에 있어요. 저는 이제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를테면 얼마 전에 법안이 통과됐나는 모르겠는데 국민투표 붙여지는 스위스의 법안 같은 거 기초연금이죠. 기본소득. 네, 기본소득 300만 원씩 주는 그 투표를 스위스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관심이 있어 합니다. 스톡홀름 아니면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이쪽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고 특히 프랑스가 애초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고 있는 시민의식 그리고 개인의 소중함 이런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또 독일의 2차 세계대전 이제 전범국가로서의 반성 이런 부분도 굉장히 관심이 있고 이게 다 어디 있냐면 북쪽에 있어요. 우리 국가보안법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다 사장 동조 막 싸게 해드릴게요. 네. 변호사님 옆에 계신데 뭐가 걱정이에요. 50% 할인. 다 북쪽에 있잖아요. 근데 그 북을 포기하고 우리가 무슨 세상을 꿈꿀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일본하고 미국 체계를 그대로 해방 이후에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체제는 미국 체제죠. 아주 지독한 자본주의 체제입니다. 교육 체계, 법 체계 이런 것들은 일본 체계를 그대로 따라왔죠. 서구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체계는 사실 우리가 배워볼 틈이 없었어요. 지금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꿈꾸는 세상은 거기에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북한이 완벽한 사회이거나 그런 상을 전제로 말씀하신 건 아니고 우리의 장점, 단점, 우리가 못했던 바를 또 일면 한 부분이 있다 그런 취지 말씀이신 지금 거잖아요. 굉장히 당황하셨구나. 제가 저기 북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북쪽이라고 하는 한반도 저기 북위가 있잖아요. 위도가 있잖아요. 위도가 있는데 그 위쪽이 다 북쪽이잖아요. 북한만 북쪽이 아니잖아요. 이렇게면 이 트라우마. 이 트라우마. 저 사실 이게 곡해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혹여나 고소장이 접수가 돼도 거기에 반박할 논리가 요 정도 씨앗이 있으면 변호사로서는 반박할 수 있겠다. 요 계산 지금 하고 있었어야죠. 이 트라우마. 북이라고 하면은 이게 이게 있나 봐요. 레드 컴플렉스가 있나 봐요. 아이고 참. 동서남북이 다 있는데 왜 하필 북이라는 말에 내가 이렇게 민감해지는지.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느낍니다. 우리가 종북 얘기했을 때 북한 때문에 뜨끔해요. 난 종북은 아닌데. 그 얘기를 못 해요. 근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향해야 될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죠. 러시아의 무궁한 자원, 시베리아의 광활함, 그다음에 바이칼의 그 차디찬 호수, 그리고 저기 이 스칸디나비아 삼국의 사람 사는 세상, 그리고 독일, 또 프랑스의 지식이 있는 세상, 혹은 그리스, 이태리의 자유분방한 세상 이런 것들을 다 까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북이라는 단어를 너무 협소하게 해석해서 늘 적으로 돌리는 순간에 우리의 새 세상은 날아간다. 없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은 거죠. 당장 그런 걸 경계하고 싶었던 여기 앉아있는 저조차 오늘 그 현실의 단면을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생생히. 바이칼 가보셔야 되는데. 바이칼. 거기 가보시면요. 저기 봤어요. 스스로 종북하게 됩니다. 종북. 해보고 싶어요. 종북. 그런 종북 꼭 해야죠. 우리의 미래가 거기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는 남북의 이 남과 북이 대립된 상황 속에서 북을 너무 협소하게 보고 있는 거죠. 북한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 그런 찔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럴 때 북한이 뭐가 좋습니까? 하지만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해야 국가보안법도 피해가고 저놈 저거 뭐 저기네 뭐 정파가 보여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피해가고.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문익환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러셨잖아요. 너희들은 친남해라. 나는 친북할게. 서로 간에 통일을 하려면 그러면 서로 간에 친해져야지. 어떻게 선 긋고 무슨 통일을 하겠냐. 네. 문익환 목사님의 유지셨어요. 그게. 네. 그렇게 얘기한다면 글쎄 여하튼 간에 네. 우리가 잃고 있는 북적이 워낙 많기 때문에 대륙을 통해서 한번 그러니까 기차를 통해서 한번 대륙으로 가고 대륙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한번 품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희망레일이라는 단체를 3년 전에 만들었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시베리아 가는 프로그램이 있고 매년 갑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까지는 이제 9,288km. 9,288km. 근데 이런 세상을 우리가 꿈꾸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 사실 통일이 되거나 아니면 통일이 안 되더라도 예. 기차 연결만 되면 되니까. 예. 네. 참고로 경부선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40km예요. 우리는 굉장히 멀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9,288km 상상해 보세요. 스케일이 그만큼 커지는 거잖아요. 우린 다 가진 못하고 블라디보스톡에서 이르크츠크, 바이칼이 있는 네. 곳입니다. 약 한 4,500km 정도. 그 정도를 기차 여행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좀 깨닫게 되는 부분들 하나 하고, 거기서 제가 맡은 일은 희망레일 대륙학교라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희망레일이란 단체가 만든 대륙학교. 이게 매달 한 분씩 네. 이렇게 담임 선생님을 모시고 초청해서 대륙에 대한 얘기, 사람에 대한 얘기, 또 궁극적으로 이제 평화에 대한 얘기죠. 모든 것들은 우리가 대륙을 보고 아니면 우리 민족을 생각하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다 평화를 위한 길입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평화를 만드는 학교, 희망레일 대륙학교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사환으로 제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환 네. 조연이시네요. 주역은 네, 아니시고 네. 조연으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도 나도 여행 좋아하는데 이렇게 유의미하게 고민하고 함께하는 여행이라면 나도 관심 있어요. 네. 나도 그 학교 관심 있어요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그냥 간단하게 희망레일 검색해 보시고 희망레일 네. 올레자 기준으로 희망레일. 그러면 거기에 아마 해답이 있을 겁니다. 대륙학교는 일단 뭐 관련해서 뭐 평상시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한 달에 공부하는 한 번 모임인 거고. 그러니까 매달 세 번째 주 목요일에 네. 여기 국민TV에서 가깝습니다. 홍대 앞에 있는 예. 가톨릭 청년회관 예. 거기서 하는데 지금까지 이제 우리 담임 선생님들이 참 우리 사회에 굉장히 좀 그 지표가 되시는 예. 그런 선생님들이셨어요. 궁금해요. 어떤 분 모시고 어떤 말씀 나누셨어요? 작년엔 황석영 선생 예. 있었고요. 처음에 이제 문을 여셨습니다. 예. 그리고 김은교 선생이라고 숙대 국문과 계신 분인데 네. 우리 PD님의 선배 윤동주 전문가세요. 예. 윤동주는 아시는 것처럼 명동천이 고향입니다. 문익환 목사랑 같이 자랐죠. 대륙 사람이거든요. 예. 대륙 사람이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생체 실험 당해서 돌아가셨거든요. 예. 근데 그 아픈 짧은 시절 동안에 남긴 시어를 가지고 우리가 대륙을 공부하는 것. 그리고 또 쭉 계신데 올해 이제 2월 달에 다시 시작해요. 네. 그때는 용구병 선생님, 예. 변산공동체 운영을 예. 하고 계시죠. 그 선생님으로부터는 이제 사람 평화 그리고 대륙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들을 거고 이렇게 다양합니다. 젊은 담임 선생님도 계시고 예. 굉장히 역사적으로 사학자 중에서 아주 정확한 역사관을 갖고 계신 분들 이를테면 이화 선생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희 다 이제 담임 선생님이셨고 계속 또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라고 부르시는구나. 네. 이게 뭐 단체를 함께 만드시는 분들의 고민이 축적된 결과물이겠지만 저는 이런 기획에 있어서도 상당히 기발하다는 생각도 했어요. 대륙을 얘기하는데 변산반도에 계신 윤구병 선생님의 네. 평화. 네. 이게 어떻게 연결될까 하고 떠올려 보면 또 막연하겠지만 맞다는 지점이 있어 보여요. 그럼요. 그런 얘기 되게 상상력을 우리의 이제 감수성의 상상력 또는 인권의식의 상상력, 네. 새로운 사회에 대한 상상력을 막 한껏 보태가면서 말씀 나눌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2월 그렇죠. 정확하게 셋째 주. 이해를 해 주신 거죠. 그럼 네. 2월 셋째 주. 셋째 주 목요일. 저는
예약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세요. 네네. 정말, 우물안 개구리였구나. 그냥 딱 앞에 있는 것을 어떻게 개선하지? 법조인이다 보니까. 또 오늘 있는 뉴스에 어떻게 대응하고 우리가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만. 그렇죠. 예, 고민하던 사회에서. 그것도 사실 가장 필요한 일이죠. 네. 그러다가 이렇게 크게 내 삶을 고민할 수 있고 우리 사회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상상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저는 방금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네. 아유, 반갑게 맞아주시니까 또 그것 굉장히 으쓱한데. 으쓱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면은 이게 예술가로서의 어떤 감수성과 또 시대를 통찰하시고 사회를 바라보시는 그런 예리함이 겸비되신 분이구나. 예측했던 대로. 통찰까지는 아니죠. 아유, 어떻게 그걸 다 합니까? 이 방송은 너무 겸손하실 필요는 없는 방송입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예, 노래를. 갑자기 노래를 들으시고 나가지고 굉장히 침울해지셨네요. 네, 아니요. 저는 이제 탐구 생활 중이었어요. 이 노래가 우리 선생님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이라. 우리 선생님의 지문이라고 친다면 어떤 지점에서 이제 그 특이점을 발견을 해야 되는지 탐구 생활 중이었어요, 잠시. 그러면 탐구 생활 결과를 빨리 얘기해 주세요. 저 시험 보는 것 같아요. 시험 보는 것 같아요. 탐구 생활이란 말이 아주 오랜만에 듣는 얘기여서. 네. 제가 또 선생질을 하고 있으니까. 역시 그러니까. 가닥이 나오시네요. 학생이 한번 돼보시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너무 먼 얘기 같아 보이긴 하지만 지금 대륙에 대한 얘기를 한 직후에 연결을 하셨는데 그것과도 맞닿아 있는 지점이 있는 것 같고. 만주에서 있었던 우리 독립운동사는 비교적 잘 알려진 것도 있고 한 70% 정도는 안 알려진 것들이 있습니다. 역시 분단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남과 북과 상관없이 활동을 하셨던 조국을 되찾고자 활동하셨던 우리 독립운동가들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글쎄 한 20% 정도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싸우셨던, 목숨을 걸고 싸우셨던 분들 중에도 이 사람은 취급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대단히 많고요. 만주에서도 그런데 시베리아는 훨씬 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조금 아까 들으신 노래는 조선 청년 이우석이라는 분인데 노래 가사에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정산의 전투 잘 아시잖아요. 정산의 전투는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무기를 사서 무기를 들고 와가지고 김자진 장군, 홍범도 장군 중심에서 일본 놈들을 무찌른 거잖아요. 교과서에도 그렇게 배웠어요. 거기에도 참여를 하신 분인데 잘 안 알려진 사실입니다. 아니, 학계에서는 많이 알려졌지만 일반적으로 잘 모르고 계신 자유시 참변이라는 데가 있어요. 자유시 참변이라는 그 사건이 조선 독립군끼리 싸웁니다. 스바보든이라고 하는 그 러시아의 시에서 거기서 싸워요. 그래가지고 조선 독립군 중에 민족주의파가 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니까 볼셰비즘에 물든 사람들과 다투다 하는 가사는 고려공산당 이르쿠츠크파에 의해서 장악된 민족주의파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아픈 사연들이 있는데 거기서 탈출을 해서 시베리아에서 이제 만주 와가지고 이제 엿장수사하고 뭐 이렇게 하시다가 해방이 되셨어요. 해방이 돼갖고 왔는데 별게 없어요. 해방이 된 조국에서도 독립운동가라고 해서 별게 없습니다. 난곡 지금은 자취를 찾아볼 수 없지만 불과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거기는 판자촌이었거든요. 서울에서 가장 외진 사람들이 사는 동네였어요. 거기서 연금 5만 1,000원씩 받으면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셨다. 라는 이제 그런 서사적인 스토리를 민병희 시인이 쓰고 제가 이제 곡을 붙였죠.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체성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직도 우리는 역사적으로 불완전한 존재에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 노래를 통해서 좀 이렇게 들려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다 알고 있지 못한, 그러니까 왜곡되거나 또는 어쩔 수 드러내지 못한 이런 숨겨진 역사에 그렇습니다. 관심이 많으신 네네. 거군요. 저의 정체성은 좀 확인을 하셨나요? 무거웠어요. 무거웠던 것 그럼요. 같아요. 제가 좀 말이 많죠.
아니요. 좀 말이 많은데 강연을 할 때나 뭐 공연을 할 때도 말이 좀 될 수 있으면 가볍게 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저희 노래나 제 말하는 내용이 사실 굉장히 무거운 내용이거든요. 한국 사회에서 제대로 취급하지 않는 내용이거나 아니면은 비주류의 내용들, 주류가 아닌 내용들이어서 굉장히 무거울 수밖에 없으니까 될 수 있으면 그 말은 조금 가볍게 하려고 그렇게 아니요. 저는 있습니다만. 뭐 가볍고 밝고 이게 늘 좋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방금 시가 무거웠던 거는 그분의 아픔의 깊이만큼 그 역사의 아픔의 깊이만큼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전해 듣고 그 깊이를 같이 느낄 수 있을 만큼 잘 표현된 노래인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이 말씀 주시는 것도 정말 뭐 역사책을 몇 권을 뒤져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지점들을 그 역사의 무게만큼 적당히 무겁게 해주신 것 같아요. 무거운 것도 네. 좋은 거예요. 무거운 거 그 무게만큼 우리도 함께 느껴야 그게 공감 아닙니까? 아마도 국가보안법 전문 변호사 이재정 변호사가 북측에 대해서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것처럼 네. 아마도 저는 무거운 역사에 대해서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 때는 조금 좀 가볍게 전달을 해야 한다라는 일종의 암묵적인 의식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민병일 씨라는 분은 시인이신가요? 네, 그럼요. 여수로 가는 막차라는 시집을 내셨고요. 네. 그 전에 이제 출판사 편집장도 하시고 지금은 이제 홍대에서 시각 디자인인가요? 네, 거기서 이제 교수를 하고 계신 분이에요. 이력이 좀 특이하시죠? 그러시게요. 시각 네네. 디자인을 하시면서 또 이런 시, 역사성이 풍부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난 이런 시를 지으셨네요. 그리고 그 시를 또 발견하시고 그 시의 감흥을 가지고 또 작곡을 하신 우리 이지상님. 네. 진짜 멋진 말씀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상상 이상으로 저는 이 인터뷰를 통해서 많은 것을 뽑아내고 있다. 이런 지금 네. 자찬을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를, 그러니까 어떻게 하질 못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상대방이 얘기를 잘 안 한다 그러면 내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뭔가, 저기 내가 뭘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발이 먼저 가는 사람들이에요. 네. 사실 운동가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같이 얘기를 하다가도 상대방이 묵묵하게 가만히 있고 그러면 내가 뭐라도 얘기를 해가지고 분위기를 좀 유화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오늘 아무 고민이 없어요. 네. 그저 뭐 시작하시면 막 기승전결 다 된 한 편의 강의를 듣는 아니요, 느낌? 그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그 이재정 변호사님이 뭘만 띄워놓고 가만히 있으니까 나라도 뭘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요? 그래서. 저 그런 진행자였구나. 난 정말 아니 깜짝이야. 어느새 청취자가 돼 있었어요. 청취자가 돼 있었고 수강생이 돼 있은 거예요. 아니 근데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니라니까요. 저는 그래서 말씀을 너무 재미나게 듣고 있었어요.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뭐 진행자가 그렇게 하시면. 네, 지금 저 타박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기 마이크 잠깐 꺼주세요. 네. 저 막말하고 올라고요. 네. 지금 이 부분은 편집하시는 걸로. 네. 그런 거 편집 안 해요. 저 훌륭한 진행자이긴 한데요. 네. 인터뷰에 따라서 저의 진행 방식은 달라집니다. 제가 절반 이상 마이크를 쥐고 있다고 혼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아마도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 변호사 말 좀 줄여도 이 방송 오히려 더 평안하게 끌고 갈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드는 강의 같은 시간이었어요. 아이 참. 하여간에 제가 아주 특별히 잘못한 건 아니죠. 네. 특별히 잘못한 건 아닌데 끝까지 잘못했다고 얘기하시네요. 인터뷰를 불편하게 해드렸다면 아니요, 제가 다시 이제 수강생 모드에서 아니요, 지금부터 인터뷰어 모드로 바꾸겠습니다. 예, 계속 말씀 나눠볼게요. 네. 저희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정체성. 정체성. 저는 원래. 수다 떨다가 다 까먹었어요. 예, 괜찮아요. 네. 또 생각나는 대로 또 얘기하면 되는 게 우리 사랑방의 특징이거든요. 네. 저는, 초두에 그런 거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선배님이 살아오신 그 시기의 얘기 있잖아요. 전대엽. 그리고, 조국과 청춘, 노래마을.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노래와는 조금 더 다른 지금 대학가에서는 물론 아직도 불리워지긴 하지만 그 당시 많은 대학생들한테 애청받던 그런 식의 민중가요는 아니잖아요. 지금 대학가의 풍속도는. 그래서 그 시절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고 싶었어요. 뭐 기승전결 이렇게 따지면 초두에 여쭤봤었어야 되는 얘기인데 네. 아유, 근데 오늘의 얘기를 참 네. 많이 말씀 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 시절의 이지상 참 그 가사말도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서정적일 수 없었던 시대이기도 했잖아요. 그 시절에 지금과 다른 모습의 이지상. 근데 너무 사실은 또 오래된 얘기여서 네. 예, 그 대부분 다 까먹기도 하고 네. 네, 그랬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노래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전대협노래단 시절에도 전부 다 창작곡 네. 대학생이었을 네. 때거든요. 그리고 그 노래를 대학생들이 우리 청년 학생들이 네. 같이 불러줬고 예. 얼마 전에 제가 읽은 글에 그런 게 있더군요. 저자는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우리 사회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미국 사람인데 네. no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노래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노래라는 것은 모든 변혁을 꿈꾸는 사람들의 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매체인 거예요. 네. 이를테면은 60년대 존 바이스가 있고 밥 딜런이 있고 그러면서 네. 반전 분위기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70년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본저비, 브루스 스프링스턴서부터 해가지고 사회에 반하는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그런 목소리들 많이 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청년의 음악이 없잖아요. 사실 지금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선 특히 이제 자본주의란 말이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돈이 근본이 되는 그런 네. 세상이거든요. 네. 얼마나 천박합니까? 그죠? 근데 그것을 극복하자라고 얘기하는 게 신자유주의를 극복하자라는 네. 건데 그 싸움에 청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청년들이 노래가 없다. 자기 스스로 만들지 못하고 유통시키지 못한다. 네. 그런 안타까운 고백을 제가 네.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래도 조금 위안이 되는 것은 제가 그 당시에 네. 89년도에 제가 처음 대학 노래회를 시작하게 되고 물론 이제 군대 갔다 와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91년도에 전대협노래단 만들고 그게 이제 조국과 청춘이 되고 네. 그해 또 이제 노래마을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서 노래들을 쭉 만들고 활동했던 그 시기 네. 그때는 근데 제일 안타까운 것은 그때 내가 우리 세대가 그래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졌던 중추 세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세력들로부터 이제 조금 더 침잠해져서 조금 좀 뭔가 세상을 아우를 수 있는 깊이로 우리 그런 청년 학생들의 뜨거운 열기를 좀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아직은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네, 그게 좀 아쉽기도 하고 오늘하고 비교하면 참 오늘이 씁쓸해지는 거기도 하지만 뭐 그 시절만 얘기를 한다면 정말 대단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생이 작곡하고 작사하고 불렀던 노래를 수많은 대중하구가 같이 불렀단 말이에요. 요새식으로 따지자면은 뭐 이런 히트 뭐 이런 걸로 따지자면은 다운로드 수 뭐 그 당시에 그런 걸 측정할 수 있었다면 예. 것 같아요. 예, 뭐 엄청났을 것 같아요. 음반 판매량도 그렇죠. 비공식 음반들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 뭐 한 15만 장, 20만 장 정도? 예. 그 정도는 이제 수치 계산이 되는 정도 수준이었으니까. 그렇게 보면은 대학생들이 직접 그런 노래 문화를 선도해 가고 소비층도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생산자이자 소비자. 예. 이게 사실 생산자 소비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협동조합이에요. 그게. 이를테면 우리 국민 TV처럼. 네. 네. 근데 그 당시에는 협동조합 이런 이름이 없는데도 자연스럽게 그게 됐거든요. 네. 중간에 이제 보강꾼들이 없이 네. 주로 그 중간을 유통시키는 매개체가 없이 직접 다이렉트로 만나서 우리가 그 문화를 만들었던 거죠, 사실.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런 문화 자체, 이런 유통구조 자체, 이런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서 의견을 교환하거나 아니면 그 뜻을 함께 나누는 이 어떤 집회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말 소중했구나.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될 일이었구나. 네. 그래서 그거를 다시 일으켜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죠. 그러면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지금은
그러고 있지 못할까요? 지금의 우리 대학생들은. 그거 진단하기는 사실 쉽지 않고 예. 진짜 어려운 일이죠. 예. 그 질문은 제가 일단 패스하면 될까요? 예.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복합적인 여러 가지 이유를 또 다 말씀하셔야 되는 시간이 많이 걸린 답변일 것 같긴 해요. 사실 그 요인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궁극적으로는 저는 자본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 핵심을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최소한 그 8, 90년대 초반에 하셨던 선배님으로서 우리는 했는데 왜 너희는 못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거기서 제가 순간 역시 선배님이시구나 이런 생각은 했어요. 근데 참 부끄러운 얘기긴 하지만 자본의 통제를 받는 세상은 사실 우리가 거부하지 못했던 우리가 막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 고통을 사실 우리 청년 학생들이 지금 받고 있는 것인데 글쎄 이런 얘기들을 스스로 한다는 게 참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은 답변을 좀 패스를 하려고. 그럼 지몸인가요? 우리 후배 동생들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정말 그런 눈빛에 그런 표정의 말씀이셨어요. 저도 뭐 같은 세대는 아닐지라도 약간 이제 뒤따라가던 그때 그 음악을 향유했던 세대로서 그 시절을 생각하면 조금 더 암울했지만 더 벅차오는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렇게 연대할 때 같이 공감하면서 이 벅찬 느낌은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횃불을 지피든 불씨를 다시 지펴 올려보든 간에 다시 다 같이 누리고 싶긴 해요. 계속 그런 고민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공동체라고 하는 말. 근데 그 말을 들으면 되게 좀 이렇게 뭔가 좀 뜨거워지잖아요, 마음이. 이제 공동체라는 말 그 한마디만 가지고도 그때는 이제 함께 길을 걷는 사람들 빨리 가지는 못했지만 그냥 조금씩 함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마음은 있지만 그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은 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통제 구조가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학생들이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이 학생들을 어떻게 우리가 걷는 발걸음에 한 걸음 내딛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도 사실 고민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좀 그런 게 있죠. 뭐 분위기 바꿔서 뜬금없는 질문인데요. 그런 거 좋아해요. 전공이 뭐세요? 그냥 전공이라기보다는 대학에서 국문학. 역시 시인의 감수성이 대학에서 배우셨구나. 아니요. 저기 수업 거의 들어가 본 적 없습니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국문학이셨는데 내가 가수로 살게 될 줄 아셨나요? 전혀 몰랐죠. 그리고 저는 가수가 꿈이 아니었고요. 꿈도 사실은 그렇게 특별하게 꾸진 않았지만 적절하게 신문사 들어가서 아마 기자 했으면 딱 맞는 거였어요. 아니면 이렇게 우리 박 PD님처럼 방송국에 와가지고 프로그램 짜고 PD하는 거. 둘 다 어울렸을 것 같아요. 그런 정도로 상상도 또 돼요. 생각은 했어요. 생각을 했는데 군대를 제대하고 나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기타를 조금 쳤거든요. 이게 동네에서 치던 기타 이런 정도인데 와서 노래패를 만드는데 기타 칠 사람이 없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기타를 쳐야죠. 그랬더니 노래패장을 맡을 사람이 없네요. 그래서 노래패장 맡아야죠. 패장도 하시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데 되게 잘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단대에서 또 만들어보자. 그래서 단대 노래패를 만들었네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또 그것도 해야죠. 그랬더니 나중에는 이제 전대협 노래단까지 만들자고 해서 그래서 한 졸업하고 2년 정도 이제 노래 활동을 하고 노래 활동가로 살고 그리고 다시 공부를 좀 해서 원래 내가 하고자 했던 걸 찾아가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제가 몸담고 있었던 모든 조직이 다 어려웠어요. 늘 어려웠습니다. 발을 뺄 수가 없었던 건가요? 차마 이것을 등지고 돌아설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적당히 이제 이 작곡가로서의 입지도 좀 생기고 괜히 이제 내가 이런 정도는 노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욕심도 좀 생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 덕에 저희는 훌륭한 가수를 곁에 두게 된 거고요. 저희 인생이 참 따지고 보면 그리 행복한 인생은 아니었죠. 뭐 어떤 분들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참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사실은 저는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행복하시잖아요. 그 노래할 기준에 때.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만. 네. 네. 어쨌든, 크게 부침 없이 네,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 나누다 보니까 또 어느덧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벌써 다 돼가요. 그럼요. 시작했으면 끝이 있는 건데. 네. 어떡하죠? 다음을 네. 기약한다 이런 막연한 말은 싫은데, 국민TV 네. 오늘로 발걸음 끊으실 건 아니시죠? 아니요, 저희야, 불러주시면 늘 감사하죠. 왜 그러세요? 뻔히 아시면서. 저희는 귀하게 계속 모시고 네. 싶습니다. 그러세요. 오늘의 첫 발걸음은 이제 거래를 트는, 거래를 트는. 조금 좀 삭막하다. 네. 그러니까 첫 걸음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제 꾸준히 드나들어 주시고. 그럼요. 자주 뵈면 저도 너무 좋죠. 그리고 그 공동체나 이런 평화에 대한 상상력이 우리 또 국민TV에도 훌륭한 조언으로 또 보탬도 될 것 같아요. 네, 꾸준히 그렇게 되면 관심을 더할 나위 써주세요. 없고요. 예. 네. 저희는 그저 노래만 청해 듣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TV 그리고 또 함께하는 이 협동조합의 미래 그리고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귀한 말씀 계속 들을게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작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제저기 70.5 이지상 선생님과 함께하는 편은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